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를 검토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 금지 규정을 연장할 때도 적용하되 아파트로 한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다주택자 대출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해 AI, 수소에너지, 로봇 등 미래 신사업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주 새만금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MOU 체결 시기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원 부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정체성 위기에 빠지며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한 9,5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가격 하락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거나 위험 회피 수단이라는 믿음 자체가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하루 만에 관세를 올리면서 교역 상대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수출과 대미 투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웨이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집권 이익의 상징인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죠. 즉각 15% 글로벌 관세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냈습니다. 돈키호테 같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렵게 적응해온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날아온 미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전 세계에 지금 혼란을 몰고 있습니다. 시장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관련 근거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근거 IEEPA. 왕승택 교수님, 네. 이 IEEPA 어떤 법이길래 이번 여기에서 왜 이게 위헌 판결이 됐습니까? 위법 판결이? 네, IEPA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네. 이것은 1977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 제정을 한 이유는 어떤 전쟁 이후의 혼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미국 사회에서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국제 수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규제를 이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이제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관세는 의회의 권한인데 왜 대통령이 그러느냐 해서 대통령의 권한 할 수 있는 권한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관세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취지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비상사태가 되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관세인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것이다. 대통령한테 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수입업자들과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들 이런 쪽에서 이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해서 이제 소송을 걸은 것이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말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이 법에 근거해서는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데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다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상호 관세 때문에 관세를 어떻게 매기느냐 각국의 협상에서 참 난리가 났었는데 어렵사리 적응을 했더니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제 무효 판결을 내렸으면 일단 이제 무효가 되니까 그 관세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즉각적으로 새로운 관세를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뭐 첫날은 15% 했다가 다음 날 15%를 더 했는데 그러면 이 15%를 예고한 것은 또 무슨 근거로 15%를 한 건지 이거는 또 별 문제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무역법 122조라는 이제 법을 근거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걸려면은 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다만 이제 요거는 일단은 대통령한테 권한을 임했기 때문에 한 150일 정도. 150일. 그러니까 석 5달 정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가 딴지를 못 걸고 다만 이제 요것도 이제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거 뭐 절차상의 문제 어쩌고 저쩌고 권한의 문제에서 아마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만 딱 놓고 봐서는 상호관세 15%가 빠졌는데 122조에 대해서 다시 글로벌 관세 15%가 들어왔으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122조에 의한 15% 원래 10%였다가 15% 했는데 이건 바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선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미국 대통령이 할 때는 별다른 사전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301조라든가 다른 법의 경우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꼭 이행을 해야만 이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22조 관세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진행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상호 관세 15% 없어졌지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 15%가 지금 똑같다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사실 이 상호 관세나 글로벌 관세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철강 이런 거는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경제 비상 수권법 그 법에 의해서 이제 IEPA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15%, 철강 알루미늄 50%는 그 법이 아니고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품목별 관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확장법 232조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일임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회든 법원이든 딴지를 걸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쪽에 매겨졌던 관세 이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현재에서 보니까 관세, 상호 관세 없어도 지금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 우리한테는 지금 큰 변화는 없는데 물론 이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아까 이제 품목별 관세에서 자동차, 철강은 그렇지만 이 반도체도 품목별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죠? 반도체는?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게 한미 간의 합의사항의 요체는 최혜국 대우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는 요율을 적용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 국가는 대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동등하게만 관세율이 적용이 되면 된다. 이것이 한미 간의 협약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만과 합의한 수준보다는 높지 않게 된다면.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반도체 수출이 이제 작년 2025년 연간으로 946억 달러 수출이었는데 전체로 그중에 미국으로 간 건 4억 달러밖에 안 돼요. 4억 달러밖에 안 돼요? 0.4%밖에 안 돼요. 어디로 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반도체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더라도 타격은 없는데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것이 중국, 홍콩 쪽에 한 50% 넘게 가고 그리고 대만도 한 20% 제 기억엔 그러니까 HBM은 엔비디아로 가는 게 대만에서 패키징을 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아, 그렇겠죠. 대만에 보내면 거기서 조립을 그래서 하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는 직수출만 상면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반도체 제품을 다 뜯어보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제품이 쓰였는지.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매기면 우리한테 타격이지만 4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예, 금액의 타격이지만 진짜 세상 일은 모르니까 단순하게 직수출만 계산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은 피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직수출 말고도 지금 대만으로 가서 저 TSMC에 돌입하는 그 반도체가 있으니까 과연 언제쯤 반도체가 어떻게 매겨질지. 왜냐하면 요즘 반도체 수출이 좋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지금 이달 들어서 2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이 뭐 엄청 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게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으면 그동안 이제 관세를 수입업자들이 다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낸 게 이제 위법이다. 네. 그러면 뭐 대법원이 다 낸 관세 내주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것이 지금 이제 물음표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보면 예. 그 환급, 예. 그러니까 무효가 됐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환급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 그런 거는요. 없기 네. 때문에 이후에 어떤 행정부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 다만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을 한 그런 법에 근거해서 예. 관세가 징수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환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면 예.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버티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굉장히 환급하는 과정을 어렵게 좀 해서 예.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환급받기 위해서 수입업자가 이제 소송을 이미 냈을 텐데 그 기업들 좀 못 살고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상징적인 대책으로 관세를 다 걷었는데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트럼프가 이미 그렇게 나왔고요. 제 기억은 불량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환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세무조사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복잡한 게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미국에 수출을 했을 때 예. 거기 미국 수입업체가 이제 카운터파트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관세를 물은 게 정말 미국 수입업체냐, 예. 우리나라 기업이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 수입업체가 이제 관세 소송을 해서 뭐 한 1, 2년 걸리겠지만 예. 받았다고 치면 그 수입업체가 그 관세 그 소송에서 받은 걸 순순히 우리 수출기업에 줄까? 그거는 또 아닐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렇게 수입업체가 이 관세를 직접 부담하기도 하지만 보통 관세라는 게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잖아요, 가격에. 일부 전가가 또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참 이 환급 문제가 간단치 않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마치 자신의 최대 치적의 핵심 비결, 뭐 요술방망이 같은 이런 것을 묘사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지 이게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금방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는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트럼프 관세로 거둔 수입, 이번 상호 관세로 수입이 대체로 뭐 1,750억 달러, 약 25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데 이거 상당히 앞으로 소송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여튼 지금 이제 새로운 관세, 아까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이제 15%를 딱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 15% 전 세계에 똑같이 하겠지만 예외되는 건 없나요? 품목별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 광물이라든가 예. 뭐 어떤 소비자들의 사는데 고물가 부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우려하는 건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관세를 매겨버리면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시급한데 연준이 지금 계속 핑계를 대는 게 물가가 아직 안정 안 됐다 그거거든요. 특히 이제 관세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품목들을 특히 이제 소비자가 쉽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왜냐하면 이제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트럼프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러면 자기한테 안 좋으니까 그런 쪽 품목들은 좀 예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 122조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왜요? 그게 122조는 무조건 관세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무역법 121조를 발동을 하려면 국제 수지에 위기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 규제를 해야 되고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을 의회에다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거나 네. 달러 유출을 방어하는데 반대되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 광물이라든가 예.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관세를 부여하면 국제 수지를 방어한다는 논리의 정면으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예.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예.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5% 아까 말씀하신 무역법 122조의 15%는 150일간 5달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걸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끌고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뭐 무역법 301조도 얘기하고 뭔가 새로운 이제 관세를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122조는 5달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금 하원을 보면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제 다수당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에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의회가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안 해줄 수도 거거든요.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52일 이후에 예. 플랜 C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또 뭔가 조치가 예. 필요하다. 그게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품목별. 품목은 지금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철강, 뭐 자동차 부품. 뭐 잘 나가야 반도체 이 정도인데 건건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걸로요? 예. 네. 근데 이건 국가별 차별을 두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가능은 하지만. 그러면 사실 이제 국가별로 차별을 두면서 트럼프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협상에 예.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예. 이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가능한 게 지금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무역법 무역법 301조. 301조. 이건 국가별로 하는 겁니다. 국가별로.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집권 이전에 한 17% 정도 평균 관세율이 나왔는데 예. 그게 트럼프 일기 직전에는 한 3%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때 중국에 대해서 301조를 동원해서 그걸 한 17%까지 올렸고 원래 한 20%까지 올라갔는데 바이든 때 약간 떨어져서 17%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에 대해서 예. 301조를 동원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전 세계 국가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USTR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 예. 그중에 국가별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은 또 더 적을 거고. 전 세계 이제 우리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무역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를 그렇죠. 다 조사를 해야 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큰 국가별로 이제 그룹해서 예. 이렇게 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눠질 텐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브라질하고 중국 예. 그리고 유럽연합 요게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무역법 301조를 동원,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그렇죠. 동원해서 뭔가 우리나라에 불공정위가 있다 그러면 그 보복 조치로 관세를 매기려고 할 텐데 네. 우리나라는 미국이 보기에 좀 그런 불공정 행위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우리와 특히 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와 협상을 하면서 불만을 제기한 요소들이 예.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미국의 디지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가 있다. 공정하지 않다. 예.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 예. 최근에 쿠팡의 경우도 이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301조 조사를 발동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아, 쿠팡 가지고도요? 네, 쿠팡 쪽에서. 예, 쿠팡 쪽에서. 그것을 미 의회가 받아들일지 건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EU라든가 굉장히 덩치가 큰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예. 불공정 무역이라고 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려면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사가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가 표준적입니다. 1년이요? 예. 그렇게 오래 걸려요? 표준적인 조사가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예. 이거를 이제 5개월 안에 끝내고 5개월 뒤에는 바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또 아까 저 무역확장법 232조 예. 국가안보 문제도 또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엉터리 조사를 하면 나중에 또 걸리는 게 있어서 엉터리 조사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만에 이것을 다 하기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네.
아마도 핵심적인 A 순위에 있는 국가만 일단은 먼저 하고 예. 우리 한국 정도 되면 B순위나 C순위 될 2순위나 3순위 정도 될 겁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어떤 그 태풍에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것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과연 정말 어떻게 될지 새로운 지금 15% 관세가 5개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5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무역법 300일조는 또 어떨지 정말 조금 불확실한 세상이 왔는데 그동안 이 상호 관세를 우리가 15%로 낮추는 대신에 이제 우리 투자 3,500달러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예. 주고받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15% 관세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우리 3,500달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칙적으로 그때 이제 상호관세 협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패키지 딜이라 그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관세율 15%에 3,500억 달러가 같이 들어갔던 협정이라 원칙적으로는 3,500억 달러도 같이 날아가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나 예. 지금 이제 트럼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유출해 보면 네. 화가 많이 나 있을 거거든요. 아주 많이 나 러트닉 있겠죠. 상무부 장관도 화가 많이 나 있을 거고 이 땅꾼들이 이제 뱀을 그 산에서 잡는 분들이 가을철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린대요. 왜냐하면 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가을에 먹이 활동이 활발하고 독이 그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건드리면 안 돼요. 네. 3,500억 달러를 어찌어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지금 우리 정부 스탠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별개로 한국과 미국 간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미국과 약속했던 3,500억 달러는 아직 이제 국회 뭐 법 통과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일정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까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지난한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15% 상호관세를 이제 합의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효화되고 이제 새롭게 122조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이제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법에 따르면 기한 상한도 있지만 관세율 상한도 있습니다. 15%가 최상급입니다. 최고치입니다. 이번 15%가 최상한선이군요. 예, 15% 이상을 매기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5%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액수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항목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매길 수 없는 미국이 자기네 이득 때문에 국세주지 방어라고는 명분 때문에 매길 수 없는 부분이 더 생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실 손해볼 것보다는 다소 여유가 생긴 부분이라서 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좀 대미 투자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우리 관세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그 관련해서 대미 투자에 또 중요한 게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좀 구체화해서 뭔가 우리 조선업 협력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럼 뭐 수나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얻는 게 많은 부분이라 사실 이제 그동안 중국한테 좀 수주도 많이 밀렸고 그렇지만 미국과의 어떤 그런 시장이 확장되는 경향,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시장 확장은 서방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체들한테는 그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번 관세하고는 상관없이 뭐 3,500억 달러 전체 대미 투자는 좀 약간 뭐 모르겠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만은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위법이 됐지만 새로 15% 관세를 얘기했는데 그럼 15%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호 관세 15%나 새로운 관세 15% 똑같은데 다른 나라는 이제 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비교해 보면 15%가 전 세계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 보면 현재의 관세에 비해서 인하 폭이 조금씩 다를 텐데 유불리 누가 어느 국가가 좀 유리하고 어디가 조금 불리해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할 텐데 단순하게만 보면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합의해서 10%로 잡아놨습니다. 영국과 호주요. 그런데 이게 15%가 되면 불리하죠. 올라가는 거고요. 브라질하고 중국 같은 데는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눈밖에 벗어나는 바람에 뭐 30%, 40%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5%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아지는 거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5% 정도에서 지금 어떤 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이러한 새로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적용을 어떤 베이스로 할 건지에 따라서 계산법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면 예. 이제 작년 이제 4월 이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4월 이전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관세가 0에 해당하거든요. 우리 FTA 국가니까. 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3~4% 이상 정도의 관세를 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세가 거기에 추가돼서 얹어가는 형태가 되면 네. 우리는 15%지만 일본은 15%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요. 그러니까 계산법에 네.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조용히 있다고 하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아까 유럽연합 같은데 브라질 이런 데가 조금 더 많이 낮아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나요? 호주가 지금 아주 그냥 시니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10%도 15%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라간다 이거죠. 열심히 합의해 영국과 호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네. 미국이 신경 써서 예. 낮은 관세를 해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아직 그 비준이 안 됐다 그럽니다. 작년에 그 미국과 유럽 합의한 연합 간에. 게.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네. 주된 놓은 거는 그건데 니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못한다. 무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렇게 네. 자꾸 변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의 배경에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걸 핑계로. 예. 그런 게 있고 일본은 역시 우리 생각대로 예.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조용히. 예. 예. 그 우리나라는 일본을 보고 같이 조용히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뭐 다음 달에 또 가잖아요. 가서 또 두 번째 뭐 프로젝트, 대미 프로젝트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지금 관심인데 중국은 그동안에 뭐 펜타닐 관세 때문에 조금 이번에 더 아주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펜타닐 관세도 무효 나왔습니다. 펜타닐 관세 무효죠. 상호 관세 무효, 펜타닐 관세 무효. 예. 그러니까 중국은 더군다나 4월에 결정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그야말로 이거 뭐 하늘이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당한 선물을 주고 시진핑 주석은 아마 유리한 예. 구도로 아마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그러면서 본인의 집권 2기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요.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레임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져 있는 거죠. 일단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요. 예. 미국 주로 이제 관세나 외교업 쪽보다는 국내적인 상황, 예. 심각한 좀 과도한 단속이라든가 예. 뭐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중간 선거 미국을 보면 예. 집권당이 이긴 적이 3번을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진짜 한 2~3표 정도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제 이 건과 같이 포함해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그걸 생각할 때 이번 관세 조치도 보면 그래서 뭔가 예. 아무도 생각 못할 카드를 이제 꺼내야 됩니다. 통상 쪽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측 불허에 뭐가 나올 수 있다.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예.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 우리 정부도 뭐 주말에 이런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 관계자들 모임이 있었고 또 청와대 모임이 있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 발표가 좀 있었죠, 우리 정부 지금 상황. 네, 있기는 있지만 상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하면서 한미 간의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라고는 원칙적인 입장, 예. 그리고 대미 투자와 관련한 이런 프로세스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예. 화가 나 있는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막 화를 쏟아낼 듯한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치로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거의 없고 예. 오히려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달래는 모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고요. 네. 대미 투자도 사실은 우리한테 전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 마스가도 그렇지만은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분야에 한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의 그런 모멘텀도 이번에 끊지 말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리한 쪽으로 우리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하면 굉장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 그리고 우리 수출 투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코스피가 한때 5,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세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6,000선 돌파 여부입니다. 당장 내일이나 모레라도 6,000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재환 채슬리 투자자문팀장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저희가 앞에 토론을 했는데 그 이후 뉴욕 증시, 그 위법 판결에 대한 뉴욕 시장은 분위기는 좀 괜찮았죠, 주말에. 예,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예. 0.5%에서 0.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연초에 계속 중소형지 지수가 강세를 보여서 레썰 2000이 빅테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러셀 2000은 오히려 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네. 않습니까? 필반 지수 같은 경우는 1.1% 상승해서 끝났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영향 같은 경우는 네. 이제는 더 이상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예. 이슈만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긴급 비상명령으로 내렸던 그 관세가 예. 위법 판결이 되면서 그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채가 소폭 상승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둔 관세 1,700억 달러 넘은 관세를 돌려주면 예, 상당히 맞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실제로 바로 돌려주기보다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재판이 갈 수도 있고 이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서 실제로 재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예. 베센트 재무장관도 하는 얘기가 2027년까지 우리는 단기물인 T빌 위주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예. 예, 실제로는 크게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정책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출발이 굉장히 강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강도가 상승 탄력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코스피 시초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 선물,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끝난 야간 선물을 보통 보게 되는데요. 네. 이게 2.11%로 끝났었는데 문제는 2.11%로 끝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지나서 다시 15%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 이 야간 선물에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제로 한 1.9% 정도 떠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지난주 명절 이후에 강했던 섹터가 증권 관련된 섹터였거든요. 증권주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죠. 맞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도 이제 눈앞에 다가오면서 네. 관련된 섹터들이 지난주 강하게 올랐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 섹터가 약간의 차익 실현이 있으면서 네. 시장을 보합권까지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증권주가 좀 약하고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입니다. 역시 반도체는 역시 강세를 보여오고
오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도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상승 탄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아니다. 일부 약간의 뭔가 조금 고점에 근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어느 쪽을 좀 더 높게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자산 운용을 하는 회사라서 매일매일 손님들을 만나는데요. 네. 지수가 2,600일 때 오시는 분들도 이야기하신 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 3,000일 때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항상 반복되어 온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뭐를 봐야 되냐면 연초 대비해서 100% 올랐니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그 주가가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냐라는 네. 부분을 보는 건데요. 네.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샌디스크가 있죠. 네, 샌디스크. 샌디스크가 AI 랜드 자금 프레시 메모리. 맞습니다. 네. AI 자금이 몰려오면서 지금 1000%가량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한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동일한 업을 하면서도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예. 미국에도 상장을 해서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ADR로 내부적으로 상장하는 얘기들이 좀 맞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 검토도 되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네.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 3주간의 펀드 플로우를 보게 되면 네. 신흥국 시장으로 계속 순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한국과 대만입니다. 아, 그래요? 한국 시총 시총 대형주가 반도체죠. 네. 대만 TSMC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높고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외국인 기업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외국인 기업들이 자금이니까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코스피에 투자자별 순매수 매도 동향을 볼 때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자금이 조금 순매도인 경우가 좀 많이 보이던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이 한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1,0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컸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총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이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지분 비중이 100조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100조 이상 이미 지분 평가액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10조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워낙에 비중 자체가 커졌고 시총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10조 그러면 외국인이 정말 많은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이미 100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몸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몇 조 단위의 매도는 이게 큰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의 비중 조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러면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언젠가 가지고 있는 이미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 외국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삼성 블랙록이라는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블랙록이요? 삼성전자 비중 5%를 지난달 28일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비중을 지난주 금요일 날 5%를 넘겼다고 공시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도 하이닉스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거든요. 이 지분 공시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수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가격이 올라가서 비중이 늘어났다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외국인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분을 5%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 점을 조금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는데 여튼 뭐 반도체가 압도적인 상승 탄력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만은 보기는 어려운데 반도체 이외에도 좀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실적도 좀 개선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업종은 어떤 게 조금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앞으로? 네, 조금 전 토론하실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마스가 후속 대책으로 나온 조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좋았던 금융 섹터가 있겠죠.
그 마스가에 영향을 받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은 미국이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네. 동맹국에서 건조를 해서 납품을 해달라는 그 정책을 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조선 관련된 규제에 의해서 매출 내기가 좀 어려웠던 이런 부분이 조선업에는 활로가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 네. 증권 섹터, 금융 섹터가 같이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금융 섹터가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장 많은 실적이 나는 것이 브로커리지 피거든요. 네. 사람들이 매매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인데요.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면 반도체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총 대형주가 올라가고 예. 그런 다음에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금액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가고 거래 금액이 커진다. 아. 그러면 바로 증권사의 실적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와 같이 움직이는 증권 섹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증권 섹터의 모멘텀이 하나 더 붙었죠. 뭡니까? 배당 소득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연초 대비해서 200% 오른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네. 미국 빅테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멘텀도 더 붙어 있고요. 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융 섹터 관심을 가져야 될 금융 섹터가 꼭 증권주만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은행, 금융 지주회사들도 역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대가 좀 크게 되나요? 그럼요.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네. 관련돼서 시장의 매기가 집중하면서 주가 자체도 올라가면서 캐피탈 게인도 생기고 거기에서 배당 소득도 생기고 예.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면서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기 때문에 네. 기존의 채권이라든가 다른 금융상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주식을 사는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코스피가 한때 5,900까지 넘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장이 조금 약해지면서 지금 5,830선 되니까 뭐 6,000을 올라가는 데는 뭐 150인 한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쉼 없이 너무 올라가는 게 좀 가파르다. 아까 뭐 3,000대도 그런 걱정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조금 조정다운 조정이 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연준 이사 취임을 하는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 예. 시작할 때쯤 약간의 노이즈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올해 말에 있을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트럼프가 그 사이에 관세 이외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틀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5월 정도가 지나면 조금의 조정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에. 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지 우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 지수의 평균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게 되면 10.5배입니다. 10.5배가 10년간의 평균이었는데.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언제 올랐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21년 1월 8일 예. 한참 코로나 시기였을 때 네. 그때 코스피 지수가 3,521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 12개월 포워드 PER이 14.9배였습니다. 아, 14.9배였다. 네. 그렇게 상당히 PR이 높았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 10개월 포워드 PR이 9.9배입니다. 네, 10배군요. 예, 지금. 주가는 3,152에서 네. 지금 5,900까지 그렇게 많이 올랐으나 밸류에이션 자체는 14.9배였던 것이 지금 9.9배로 오히려 낮아진 겁니다. 워낙에 기업들의 이익 증가 예상치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기준으로 지금 이익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86년부터 해서 예. 과거 40년 정도를 보게 되면 그 칩의 평균 단가가 0.4불에서 0.6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칩이라는 건 반도체 칩, 그러니까 CPU 메모리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칩의 단가가 2025년 들어서 더블로 뜁니다. 네. 0.9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 칩의 평균 단가가 1.2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SP 자체가 이제는 기존의 시클리컬이 아니라 완전히 뉴 노멀이 돼버린 거죠.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반도체 산업, 지금 삼성전자 SK의 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경기 순환적이냐 아니냐. 과연 경기 순환적인 산업으로 그동안 쭉 규정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판단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그렇죠.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은 시클리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PBR이 아니라 PER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성장주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또 다른 영업이익 올라가는 거를 보면 지금 2차 전지가 연초 대비해서 조금 올라갔었는데 그 올라갔던 건 어떤 개념이냐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네, 2차 전지 섹터도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턴어라운드 차원에서.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익이 26년에도 좋아지고 27년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근데 이거는 뭐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냐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4주분이랍니다. 4주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향후에 이 재고의 4주분이 이제 점점 3주, 2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허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주문하는 것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주문을 서로 많이 하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내가 주문을 해도 그 물량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단가를 우리가 올려줄 필요는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주문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문에 허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현재 수요가 실제 수요입니다. 허수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스팟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급사들이 알고 있는 거는 갑자기 KPX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죠. 그렇죠. 공장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이 장기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출을 낼 수 있는 이 기반이 다 마련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또 한 자락 깔고 말씀을 했던데요. 네, 오히려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가 어느 시점에 꺾일까를 볼 수 있는 건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피크를 칠 때부터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락을 합니다. 피크를 칠 때부터 하락한다. 네, 영업이익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요. 그리고 미리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주가는 영업이익 피크.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행, 근데 그거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그 과열을 나타내는 RSI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반도체 섹터도 조정이 옵니다. RSI라는 게 뭔가요? 과열 지수입니다. 과열 지수. 그래서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과매수 기간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70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반도체 섹터도 조정이 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우리 500만 주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민 10명 중에 한 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언제쯤 팔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RSI 지수를 보시던가 아니면 영업이익 나오는 게 전분기 대비해서 떨어지는 시점을 판단을 하시면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 삼성전자 못 샀어, 하이닉스 못 샀어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떨어져도 사려고 하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급하게 올랐다고 대형주들은 급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서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전체적인 시장보다 이제 반도체 위주로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식을 팔고 싶을 때 봐야 될 지표 2가지 우리 조재환 팀장이 얘기한 걸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시기 전망 조재환 최슬리 투자자문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에게 발목을 잡힌 건데요. 뉴욕 증시와 우리 코스피가 오르는 걸 보면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15%의 새로운 관세를 꺼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무역법 301조 등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